오늘 하루 타임의 시선 때문에 내린 결정이 몇 개나 되십니까?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 메신저 답장을 썼다 지웠다 할 때, 심지어 사람들에게 건넬 말 한마디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 할 때, 우리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삶의 1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남들이 매겨주는 평점표만 힐끔거리며 내 감정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뻔한 어리석음을 향해 아주 건조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의 시선에서 보면 타인의 평가란 그저 타임의 비좁고 불완전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얕은 생각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가짜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잠시 머물다 사라질 내 허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유한한 내 진짜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통찰을 살펴보려 합니다. 실체도 없는 타임의 인정이라는 목줄을 끊어내고 어떻게 흔들림 없이 나만의 단단한 삶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 철학적 해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타임의 시선과의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합니다. 어젯밤에 보낸 메시지에 누가 뭐라고 답했는지, 내가 올린 글에 누가 반응을 남겼는지, 혹시 내가 실수한 말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 이불 속에서 몸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한 상태인데 머릿속은 이미 타인의 시선을 점검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섭니다. 이 순간에도 타인의 시선은 작동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옷을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편한 사람만 만나는 날에는 아무렇게나 있지만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저 옷을 입으면 너무 튀지 않을까? 결국 고르고 또 골라서 입은 옷이 정작 내가 가장 편하고 좋아하는 옷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남들 눈에 무난하게 보이는 옷, 그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퇴근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하는지를 의식합니다. 너무 무표정하면 차가워 보이고, 너무 웃고 있으면 이상해 보이고, 혼자 멍하니 있으면 한심해 보일까봐 일부러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걱정에 잠겨 있고, 자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수백 개의 눈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 도착하면 이 긴장은 한층 더 팽팽해집니다. 상사 앞에서는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친화력 있고 협조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후배들 앞에서는 여유 있고 든든한 선배로 보여야 합니다. 한 사람인데 보여야 할 이미지가 상대에 따라 3개, 4개, 5개씩 됩니다. 회의 시간에 발언 한마디를 하려면 머릿속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말을 하면 상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괜히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반대로 아무 말도 안 하면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 계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결국 적당히 무난한 한마디를 내뱉거나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말, 정말 필요했던 의견은 목구멍 안에서 삼켜집니다. 점심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을 고르는 것부터가 타인의 시선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혼자 먹으면 외톨이처럼 보일까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같이 먹자고 합니다. 메뉴를 고를 때도 너무 비싼 걸 시키면 허세 부리는 것 같고 너무 싼 걸 시키면 쪼잔해 보일 것 같아서 적당한 가격대의 메뉴를 고릅니다.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적당해 보이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면 또 다른 가면을 씁니다. 잘 지내냐는 물음에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약해 보일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또는 남들도 다 힘든데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그렇지 뭐 라는 막연한 대답으로 넘기고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진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갈증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끝이 아닙니다. 가족 앞에서도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 앞에서는 듬직한 사람으로, 자녀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부모로, 부모님 앞에서는 잘 살고 있는 자식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타인의 시선 앞에서 공연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또 다른 무대에 올라야 합니다. 도대체 이 공연이 끝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무대에서 내려와 진짜 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대체 하루에 몇 분이나 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이것을 허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 아이텔카이트. 허영이란 자기 존재의 실질적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타인에게 좋게 보이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허영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에서 채우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으니까 타인의 시선이라는 외부 장치에 기대어 겨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행동 패턴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창피하게. 체면이 있지. 남들 보기에 어떻겠니? 이 말들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면의 감시 카메라로 설치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선생님이 학생을 통제할 때,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관리할 때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라는 한마디면 대부분의 사람은 즉시 행동을 수정합니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 효과적이고 논리적 설득보다 더 빠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19세기에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회는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제각각 자기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면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모든 사람에게 채웁니다. 이 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예의이고 상식이고 성숙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옥입니다. 벽도 없고 철창도 없는데 그 어떤 감옥보다 단단한 감옥. 간수가 없는데도 죄수들이 스스로 행동을 검열하는 감옥. 문이 열려 있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는 감옥. 우리는 그 감옥 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 안에서 늙어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죽을 겁니다. 감옥 밖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쇼펜하우어가 그 문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울 만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지 아픈지, 마음이 평온한지 불안한지, 생각이 깊은지 얕은지, 감수성이 풍부한지 메마른지, 성품이 선한지 악한지. 이것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것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차가 어떤 차인지, 이런 물질적 조건들입니다. 이것도 물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면이 공허하면 권태에 빠지고 적게 가져도 내면이 풍요로우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이미지, 사회적 평판, 명예, 체면.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가장 허망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한 영역입니다. 왜 허망합니까? 타인의 평가는 타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할 수도, 소유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이것에 매달리는 순간,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진짜 내 존재의 본질과 실제 삶의 조건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거꾸로 세워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타인의 평가를 가장 위에 놓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소유물로 그 이미지를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가방. 이 모든 것이 결국 남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미지 관리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인 자기 자신의 본질, 즉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지적 풍요는 가장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 전도된 우선순위가 만들어내는 삶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서울의 좋은 동네에 아파트가 있고 외제차를 몹니다. 자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매달 허리가 휩니다. 차 유지비에 보험비에 주차비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차는 타야 체면이 서니까요. 건강검진에서 경고 수치가 나왔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체면 유지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자기 몸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행복합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불안과 피로가 밀려옵니다. 내일도 이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혹시 이 이미지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공포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분류로 보면 이 사람은 세 번째인 타인의 평가를 위해 두 번째인 소유물에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첫 번째인 자기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는 사람입니다. 큰 돈을 벌지도 않았고 대단한 직함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마다 건강하게 일어나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소수의 진심 어린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살 뿐입니다. 이 사람은 쇼펜하우어의 기준에서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인 자기 존재의 본질을 가장 위에 놓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했을 때 과연 누가 더 행복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첫 번째 사람이 성공했고 두 번째 사람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면의 풍경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끊임없는 불안과 압박 속에 살고 두 번째 사람은 조용한 충만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역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일이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도 내면이 메마른 사람은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깊은 만족을 경험합니다.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는 삶은 이 내면을 가꾸는 일을 완전히 방기한 채 외부의 허상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삶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와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이 벌어질수록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실제로는 불안하고 외로운데 밖에서는 여유롭고 행복한 척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힘겹고 지치는데 밖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 이중생활의 무게가 서서히 사람을 짓누르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키려고 했던 것이 진짜 내 삶이 아니라 남들 눈에 비친 내 이미지였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했던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라. 세 번째를 가장 밑으로 내리고
첫 번째를 가장 위로 올려라.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온 힘을 쏟아라. 그것만이 후회 없는 삶의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평가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바치고 있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냉정하기 짝이 없는 답을 내놓습니다. 타인의 평가란 타인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경한다고 칩시다. 그 존경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경멸한다고 칩시다. 그 경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물리적 접점이 없습니다. 내 건강을 해치지도 않고 내 통장 잔고를 줄이지도 않고 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에 대해 끔찍하게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고 칩시다. 이 사실이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내 삶은 1mm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옆집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다면요? 같은 회사 동료가 나를 흉보고 있다면요?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브라질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옆집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그것은 동일하게 타인의 의식 속 현상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그 평가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적 반응 자체가 합리적인지를 쇼펜하우어는 묻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속에 내가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꿈에서 나는 아주 못생겼거나 아주 어리석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매력적이거나 대단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내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타인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나에 대한 생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내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자를 위해 실제 인생을 희생합니다. 남의 꿈속에 등장하는 내 캐릭터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현실의 돈과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남의 집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내 집의 가구를 팔아치웁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행동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기분과 상황과 편견에 따라 타인을 판단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같은 사람이 호감으로 보이고 매일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이 짜증스럽게 보입니다. 자기가 못 가진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우월감이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이런 시선이 과연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10분쯤 이야기하다가 화제가 바뀝니다. 다음 날이면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자기 일이 바쁘니까요. 자기 걱정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의 실체란 결국 이 정도입니다. 상대의 의식 속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찰나적 인상, 흐린 물웅덩이에 비친 일그러진 잔상, 바람이 한번 불면 흩어지는 수면 위의 물결. 이 잔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면 위의 물결을 완벽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한 번 쓰면 영원히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타임의 머릿속에서 잠깐 반짝이다 사라질 허상을 꾸미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어처구니 없는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실체 없는 것을 위해 가장 실체 있는 것을 소진하는 행위,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얻기 위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버리는 행위, 이보다 더 어리석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여러 약점 중에서도 특별히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영심과 명예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조금 다릅니다. 허영심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욕구이고, 명예욕은 남에게 높이 평가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허영심이 나를 좋게 봐주세요라면, 명예욕은 나를 대단하게 봐주세요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내면의 빈곤.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배가 진짜 부른 사람은 남에게 내가 배부르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 정확히 말하면 내면이 텅 빈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확인을 구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맞느냐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맞느냐고. 이 확인을 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받으면 잠시 안심하지만 금방 또 불안해집니다. 허영심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대화 중에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끼워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그거 나도 해봤는데 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담으로 화제를 가져오는 사람.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축하하면서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 모임에서 자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괜히 기분이 상하는 사람. 남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사실, 자기의 업적이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허영의 변주입니다. 더 흔한 형태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실용성이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기준으로 고르는 것.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으로 충분한데 남들이 다 그 브랜드를 들고 다니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느낌. 동네 사람들이 다 차를 바꿨는데 나만 오래된 차를 타고 있으면 초라해 보일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쌓이면 사람은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고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하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집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남들 앞에서 궁핍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 궁핍한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명예욕은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를 띱니다. 사회적 지위, 직함, 학벌 등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입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곧 자기 존재의 무게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퇴하면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직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장이라는 타이틀, 사장이라는 타이틀, 교수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이 곧 자기 존재의 증명서였는데 은퇴와 함께 그 증명서를 반납하고 나니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직함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지위로 자기 가치를 확인해 왔으니 그것 없이 자기 가치를 느끼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지팡이의 위지에서만 걸어온 사람이 갑자기 지팡이를 빼앗기면 서지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허영을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영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번 칭찬을 받으면 다음번에는 더 큰 칭찬을 원합니다. 10사람에게 인정받으면 100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이 욕구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가장 비싼 물입니다. 칭찬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기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 칭찬의 효력이 떨어지고 또 다른 칭찬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약효가 떨어지면 또 약을 찾는 것처럼 이것이 반복되면 타인의 칭찬 없이는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칭찬 중독, 인정 중독.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반대로 비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칭찬의 효과가 며칠이면 사라지는 반면 비난의 상처는 몇 달, 몇 년을 갑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뱉은 험담을 몇 년 동안 곱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었는데 들은 사람은 아직도 그 말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 비대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은 구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칭찬의 효과는 짧고 비난의 상처는 깊으니 결국 마이너스 수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게임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나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니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 내 감정의 리모컨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 이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이 또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의 통찰 중에서 가장 일상에 가깝고 가장 뼈아프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 대부분은 자신의 상태 자체가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무게를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지붕 아래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세계 인구의 대다수보다 나은 삶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옆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옆집이 차를 바꿨으니까, 친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으니까, 공장 중에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형네 아들은 의사가 됐다. 둘째 형네 딸은 외국 유학을 갔다.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 자기 자식이 별다른 성취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비교합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축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겁습니다. 내 자식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삶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며칠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출발한 사람들인데 수십 년이 지나면 상황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잘된 사람은 여유 있게 웃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괜히 쭈그러들게 됩니다. 아무도 놀리지 않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작아지는 겁니다. 비교의 독이 내면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동창회 가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동창회 다녀오면 갑자기 내 삶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내 삶이 실제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렌즈를 통해 내 삶을 다시 보았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 본능의 뿌리를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맹목적 힘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곧바로 다음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음 것을 원합니다. 이 의지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만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까지 더해지면 불만족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이 가진 누군가가 시야에 들어오니까요. 비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한층 더 악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먹여 살리는 관계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뒤처졌다고 느끼면 타인의 시선이 더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별것 없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체면을 세우기 위해 더 무리를 합니다. 필요 없는 소비를 하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삶을 연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이 더 고단해지고 고단해진 삶 속에서 또 남과 비교하고 또 위축되고 또 무리하고 이 악순환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악순환이
얼마나 깊이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숨 짓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70점을 맞았습니다. 70점이면 나쁜 점수입니까? 상등 이상이고 나름 열심히 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95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70점이 갑자기 참담한 숫자가 됩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학원을 더 보내고 공부를 더 시킵니다. 아이의 70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옆집 아이의 95점 때문입니다. 비교가 만들어낸 불행이 아이에게까지 전이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70점을 맞은 아이도 그 아이의 부모도 비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교라는 독약이 투입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멀쩡한 삶이 갑자기 부족한 삶이 되고 괜찮은 아이가 갑자기 못하는 아이가 되고 평온한 가정에 갑자기 불화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비교입니다. 실제 현실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비교라는 렌즈 하나가 모든 것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교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눈이 있으니 보이고 귀가 있으니 들립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른 채 살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비교의 결과에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든, 남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는 남의 삶과의 비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풍요와 평화에서 결정됩니다. 비교의 렌즈를 내려놓는 순간 같은 현실이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삶 자체가 타인의 비난과 무시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인생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대표작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읽지 않았고 학계에서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절대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강단은 헤겔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학생들은 헤겔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헤겔의 철학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하는 대담함을 보였지만 그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고 바로 옆 강의실에서 쇼펜하우어는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을 겁니다. 학계의 흐름에 맞춰 자기 철학을 수정하거나 좌절하여 철학을 포기하거나.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철학이 옳다고 확신했고 시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시대의 문제이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무시와 비난에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한 글자도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철학의 깊이와 진실성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무시해도 1000명이 비웃어도 그의 내면에 있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내면의 풍요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타인의 비난과 험담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태도를 풀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남이 나를 험담하는 것을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험담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의 의식 속 현상은 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욕한다고 칩시다. 그 말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면 끝입니다. 내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 아침 식탁에 놓인 밥의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험담을 전해 듣는 순간 마치 물리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며칠간 그 말을 곱씹으며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들은 험담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험담을 한 사람은 이미 까맣게 잊었는데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현상입니다. 험담 자체보다 험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3초 동안 뱉은 말이 듣는 사람의 3년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고통은 험담 자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든 겁니다. 그 말을 붙잡고 곱씹고 해석하고 상처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험담에 흔들린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 험담에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능하다고 욕했다고 칩시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어딘가에서 나도 내가 무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혹시 사실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며칠간 뒤척이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키웁니다. 결국 험담에 대한 상처의 크기는 험담의 내용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내면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사소한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명확합니다. 남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말고 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 내면을 가꾸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뒷담화의 대상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동네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가 은근히 비꼬는 말을 던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 길게는 몇 주를 불편해합니다. 톡으로 반박을 준비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허공에 뿌려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말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편견이고 그 사람의 기분이고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내가 그것을 대신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험담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가슴에 꽂을 것인지 땅에 떨어지게 내버려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벽이 동네와 사교계 정도까지였습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시선의 범위가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간혹 만나는 지인들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고 쇼펜하우어는 그 정도의 시선에서도 벗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타인의 시선이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치화되어 전송되는 시대입니다. 좋아요 수, 팔로워 수, 댓글의 톤, 조회수. 과거에는 어렴풋이 느끼는 정도였던 타인의 평가가 이제는 숫자로 정확하게 찍혀서 나옵니다. 모호함이 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막연한 불안이었다면 지금은 좋아요가 30개밖에 안 달렸네. 저번에는 50개였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졌나? 라는 구체적인 수치적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허영심과 인정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과거에는 체면을 의식하는 범위가 반경 수십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런데 SNS는 그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버렸습니다. 비교의 대상도 함께 확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옆집 사람보다 좀 나으면 나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본 부자, 유명인, 인플루언서의 삶과 자기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상대가 수천 명 중 한 명의 특수한 사례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축됩니다. 그냥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 현상이 젊은 세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50대,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서도 이 문제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대표적입니다. 프로필 사진 하나를 고르는데 한참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늙어 보이면 안 되고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안 되고 적당히 여유 있어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사진을 골라야 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가 프로필 사진 한 장까지 침투한 겁니다. 밴드나 카카오 단체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며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멋진 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왜 저렇게 못 다니지?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누군가가 손주 자랑을 합니다. 우리 손주가 어디에 합격했다. 그것을 보면 내 손주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크고 작은 비교가 일어나고 그 비교 하나하나가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가 만약 오늘날 이 광경을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허영 증폭 장치라고 불렀을 겁니다. 타인의 의식 속 허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수치화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쇼펜하우어가 19세기에 경고한 모든 위험이 21세기 디지털 기술에 의해 극대화된 환경. 그의 철학이 200년 전보다 오늘날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버리거나 SNS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SNS를 볼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교 회로를 인식하는 것.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게시물은 이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서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실제 내 삶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디지털 시대의 해독제와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이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지고 총총해진 지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는 그의 말은 200년 전 어떤 시대보다 오늘 이 순간 가장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문제의 진단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해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진실이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내면의 풍요를 가꾸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려면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충만한 내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풍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풍요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풍부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안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뻗어나옵니다. 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풍성한 사유가 펼쳐집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 관심이 없어도 자기 안에서 충분한 자극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무시하는 동안에도 그는 독서와 사색으로 충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외로웠을 수 있지만 지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머릿속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지루함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니까요. 두 번째는 감수성의 풍요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눈, 음악의 깊이를 감지할 수 있는 귀, 계절이 바뀔 때 공기의 달라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이런 감수성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타인이 대신 느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수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일상의 가장 소박한 장면에서도 깊은 감동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비 오는 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이런 것들이 다 감동의 재료가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감동만으로 하루가 충분히 충만합니다. 세 번째는 평온한 기질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타고나는 부분이 크다고 보았지만 어느 정도는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매사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작은 일에 크게 화내지 않는 것, 남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는 것. 이런 평온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가 어떻든 자기 내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 세 가지, 지적 풍요와 감수성의 풍요와
평온한 기질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유일하게 빼앗길 수 없는 재산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회적 지위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는 순간 또는 조직에서 밀려나는 순간 직함은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편판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존경받던 사람이 오늘 하나의 사건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성, 내가 갖고 온 감수성, 내가 다져온 내면의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병상에 누워도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도 내면의 핵심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면의 풍요를 가꿀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소설이든 역사서든 수필이든 자기가 끌리는 것을 읽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추천한 책, 남들이 많이 읽는다는 책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에서부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것. 이런 시간이 쌓이면 내면에 조용한 힘이 생깁니다. 남의 평가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세계가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 세계가 단단해질수록 타인의 시선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한마디에 며칠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듣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확고한 것이 있으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고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고독이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대화와 활동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는 순간, 피할 곳 없이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 합니다. 이때 내면에 무언가가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내면이 텅 빈 사람에게 이 시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약속도 없고 아무런 일정도 없는 하루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누구도 만나지 않고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 하루가 기쁜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쁜 사람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고 듣고 싶은 음악이 있고 걷고 싶은 길이 있고 생각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빈 하루는 선물입니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때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서라도 빈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고요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의 공허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빈곤이 만들어내는 도주 본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소란한 곳에 가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만 도망치면 내면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비어 있으니까 도망치고 도망치니까 채울 기회가 없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도망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기 내면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쓸쓸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버텨내면서 조금씩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 어느 순간 고독이 고통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바뀌는 지점이 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해지는 지점.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충만하니까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주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 됩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유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고독이 갖는 의미를 특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고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위기로 느끼십니다. 직장에서는 부장이었고 과장이었고 팀장이었는데 집에 오니 아무 호칭도 없는 그냥 한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 매일 아침 출근하던 곳이 사라지니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 과거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밀려오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 시기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들의 평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수십 년간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삶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황금기가 열린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을 과거의 영화에 대한 미련이나 현재의 외로움에 대한 한탄으로 채운다면 남은 날들은 쓸쓸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자기 내면을 가꾸는 데 쓴다면 남은 날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읽지 못했던 책을 읽고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가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보는 것.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독 속에서의 하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아침.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아침. 그저 따뜻한 차의 온기를 느끼며 오늘 하루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음미합니다. 오전에는 좋아하는 책을 펼칩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 보면 저자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만나 새로운 사유를 촉발합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아무런 목적 없이 걷습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하루. 이런 하루가 타인의 시선에 쫓기며 아등바등 살았던 과거의 어떤 화려한 하루보다 더 깊고 더 풍요롭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 어떻게 감옥이 되는지, 그 감옥의 벽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왜 빠져나오기가 이토록 어려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내면의 풍요와 고독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아침에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이랬을 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뭘 입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루의 시작부터 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의 아침은 다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가가 하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옷을 고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오늘 만날 사람의 수준에 맞춰 옷을 고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가 편하고 기분 좋은 옷을 고릅니다.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이 작은 선택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의 감각과 기분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과 매 순간 남의 기준에 맞추어 선택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말을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묶인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상대의 반응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 대신
안전한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 대신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타임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물론 무례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중하되 솔직하게, 배려하되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느낍니다. 거절을 합니다. 타임의 시선에 매인 사람에게 거절은 가장 어려운 행위 중 하나입니다. 거절하면 싫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인색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기 싫은 약속을 하고 가기 싫은 자리에 가고 맡기 싫은 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타임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거절합니다. 미안해하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매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실패를 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문제는 실패 후의 반응입니다. 타임의 시선에 묶인 사람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입니다. 창피합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를 숨기려 하고 변명을 만들어내고 빨리 만회해서 체면을 회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타임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실패했을 때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실패는 나의 경험이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얻느냐는 나의 문제이지 남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이 오히려 타인에게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낸 가면은 얄팍합니다. 사람들은 그 가면 너머의 불안을 은연중에 감지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구나. 뭔가 연기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가식이 없으니까 편하고, 편하니까 가까이 가고 싶고, 가까이 가면 진짜 그 사람의 인간적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이 이 역설의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살아생전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사람. 자기 강의실이 텅 비어 있어도, 자기 책이 팔리지 않아도, 동시대 철학계 전체가 자기를 무시해도 단 한 줄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후에 니체가 그를 읽고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로이트가 그의 무의식 이론의 선구자로 인정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톨스토이, 보르헤스. 수많은 사상가와 작가가 그의 영향 아래 놓였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당시 학계의 시선에 맞춰 자기 사상을 타협했다면, 헤겔 따라하기 바빴다면 그의 이름은 진작에 잊혔을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이듦과 타임의 시선이라는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임의 인정이 마치 산소처럼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삶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목매달았던 타인의 인정이 실제로 내 삶에 무엇을 보태주었는가? 돌이켜보면 보태준 것보다 빼앗아간 것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깨달음을 굳이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사슬을 의식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풀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유한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허상을 꾸미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의식 속에서 잠깐 반짝이다 사라질 이미지를 위해 내 유일한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기 전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니 후회 없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이런 기억들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했던 순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순간, 누군가와 가면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나눴던 순간, 혼자서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며 이유 없이 가슴이 벅차올랐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진짜 내 인생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깨달을 것을 지금 깨달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이 2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닿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재설정하라는 철학적 명령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허상을 꾸미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는 진짜 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라는 것. 남들의 평점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라는 것. 남들이 매기는 점수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충만함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하라는 것. 쇼펜하우어가 텅 빈 강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자기 철학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의 시선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내 삶의 방향을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확고한 것이 있다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서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딱 한 가지. 오늘 하루 남의 시선 때문에 하려던 행동 하나를 멈추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려던 것을 안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려던 것을 안 하는 겁니다. 대신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나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든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든 남의 눈이 아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 작은 경험 하나가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빈 강의실에서 품었던 확신과 같은 뿌리에서 자라날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는 것. 다만 우리가 걸어나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걸어나가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